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부채 한도 타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협상이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좀 봐야 될 것들 그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전반부에 대한 시장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채 시장 투자 전략 그리고 주식 시장 투자 전략 한 번씩 보고 끄트머리에 잠시 우리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상원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뭐 상원 넘어가서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맘때쯤이면 결국 정치인들은 자기가 했다 하고 엄지척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분 척 슈머 민주당 쪽 대표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시지만 의회 쪽에서 이제 협상 대상자죠. 척 슈머 의원, 뉴욕 쪽에 계신 분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제 또 6월에 최소한 6월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쉰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페드 총재. 그래서 제 얘기는 한쪽에선 엄지척, 그리고 또 한쪽에선 북치고 장구치고 박자 맞춰줬다. 이렇게 보면은 딱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습니다. 시장 망할 것 같다 하다가 다시 돌려 세우면서 시장 또 안정시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심은 하되 그건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걱정거리는 있다. 이 점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분을 또 이제 인용했더라고요. 켄 로거프라는 그렇게 저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최소한. 뭐 다른 분들은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버드의 이코노미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전직 IMF의 치프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하여튼 이코노미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2024년에 미국의 이제 대선 때까지 이 부채 협상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군소리 안 하기로 한 거니까 2024년 내년 이제 대선 그 결과별로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했을 경우, 이제 공화당은 보통 이제 재정 같은 거를 이제 줄일 때 이제 그 다른 쪽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이 감세를 하잖아요. 보통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감세로 인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그 노동력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서, 말은 참 좋습니다. 어쨌든 노동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서 나중에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성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공화당 쪽은요. 이거 최근에 우리가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이런 자료 나온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방법하고 하나 더불어서 성장을 촉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나온 자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이 좌파 성향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분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레프트 리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좌파 성향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인센티브 효과가 없더라도 성장이 대부분의 경우 이자 지급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부채보다 걱정할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당이 집권을 해도 뭐 성장이 이제 이룩될 것이다. 물론 경로는 틀려요. 감세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재정을 확대를 하고 뭐 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장을 만들거나,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재정 적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약간의 동상이몽이지만 이걸 지켜보는 학자들은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입장에,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 경제학자,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놓고 보면은 성장을 촉진하고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채권시장도 좋아지고 자산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 망하기 전까지는 투자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는 있는데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단기적으로 걱정할 거리가 없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물론 망할 일은 없는데 국채 발행 시장 쪽이 어제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4주, 8주, 그리고 3일짜리.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보자. 뭐 4주짜리. 입찰 응찰률은 회복이 됐어요. 지난 분기보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2.85배. 그리고 해외 투자자 쪽 보니까 급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입찰 응찰률 누가 만들었을까 살펴보니까 프라이머리 딜러가 지난 분기보다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는 53.5하고 68.6%는 지난 분기 해외 투자자고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 이제 역설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프라이머리 딜러가 많이 이렇게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건 시장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게 어제 입찰 결과에서도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앵벌이 또 한대요. 오늘 일정이 없었어요 오늘. 근데 하루짜리 이게 15비니까 150억 불, 120억 불짜리 이게 하루짜리가 이제 오늘 이제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옥션 데이트 6월 5일. 이거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나운스하고 옥션 데이트가 오늘. 그리고 이제 예정돼 있었던 거 원래 어나운스 이제 되고 원래는 5일에 이제 옥션 데이트가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13주짜리하고 26주는 원래 이제 일정이 있었던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원데이는 오늘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베리라는 얘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재무 맘먹기에 따라서 금액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만기도 정하고 하는 그런 앵벌이가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없죠. 법안 이제 의결이 되고 또 다시 이거 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해결이 돼도 또 복잡할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세웠던 일정 중에서 미리 이렇게 앵벌이한 것들도 또 있고 하니까 향후에 어떻게 또 이제 입찰 스케줄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얼마나 어떻게 수량이 늘고 줄고 하는 거 계속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앵벌이 자꾸 말씀드리니까 듣기 안 좋으시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앵벌이 과거 기록 미국 재무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니까 2019년에 이렇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7월달, 11월달 이렇게 어쩌다가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났죠. 올해 1월달에 둘, 2월달에 둘, 3월달에 둘, 4월달에 둘, 그 다음에 부채 협상하면서부터는 5월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도 없진 않고 무척이나 많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라는 얘기는 왜 하냐면 2019년하고 그 사이에 올해하고 사이에 팬데믹이 발생됐잖아요. 2020년하고 2020년은 여기다 이거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페이지를 해야 돼요. 그거 캡처 때 오면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할 정도의 앵벌이가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일은 아니지만 참 어렵게들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지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앵벌이 기록은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아주 급할 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 시장은 거기까지로 이제 자금 시장 정리를 하고요. 이제 국채 시장하고 주식시장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국채 쪽은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닫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위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푸른색 선이 페드의 기준금리예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이제 10년물에서 그러니까 이 녹색 선이 10년물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이 푸른색 선에서 녹색 선 기준을 뺀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10년물 금리를 뺀 그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5년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상승시켰고 그 이후에는 하락시켰고 그 다음에 2022년 이제 팬데믹 이후에도 금리를 상승을 시켰고 이제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이게 푸른색 선이. 근데 그거보다 이 푸른색 선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인하하기 전에 벌써 그 기준금리보다 좀 빠르게 내려간다. 이 과거의 기록이 나타나고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안 올라갈 줄 알았죠. 그리고 꺾여 내려갈 줄 알았죠. 근데 그럴 줄 알고 쭉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게 안 내려오니까 거꾸로 이제 막 이 푸른색 선 기준금리를 막 쫓아가려고 막 그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 이 마이너스를 뺀 수치가 과거에는 어디까지 이제 아래 하단까지 내려왔는지를 살펴보면은 여기 10년물 금리가 2019년 9월에 1.47% 기록할 때 기준금리가 2.25%였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0.66% 기록한 것이 이 9월의 저점이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기준금리가 1.75일 때 그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02% 기록해서 마이너스 0.57. 그래서 0.66 기록하고 0.57 기록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려갈 줄 알았던 기준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 등락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3.37%를 5월 25일에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 1.7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내려와도 0.66 정도 되는데 거의 100bp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면서 한번 이 충격을 준 거예요. 국채시장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뭐 향후에 물량 판다, 뭐 QT 한다, 뭐 이러면서 또 한번 충격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금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충격 중간중간에 먹는 거고 이 패드에서 뭐 한마디씩 하면은 충격을 먹으면서 이게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금리 한 번 더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최근에 나타났던 상단 테스트를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치고 올리는, 금리를 쳐 올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이 하단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그런 것이 결정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지지 않으면은 이 하단은 이게 시세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금리의 하단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국채 시세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15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통화 정책상으로는 국채 랠리가 길게 이어지기 힘들다. 계속 박스권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국채 금리를 한 번이라도 더 올리면은 충격 먹는다. 그 충격은 국채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 점은 계속 우리가 주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식시장 볼게요. 제가 피보나치 조정 비율이 미국 3대 시장이 다 수렴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다우존스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다 이제 여기 정점 치고 나서 빠졌다가 좀 올라와서 피보나치 조정 비율 24%대에 이제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근데 다우지수는 굉장히 빨리 올랐다가 최근에 빌빌거리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S&P는 이제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올라가긴 올라왔어요, 나스닥보다. 근데 다우처럼 이거 왕창 올라가진 않고 올라왔다가 계속 여기서 머뭇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 한 방에 주르륵 이번에 5월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결국에 다 24% 조정 레벨에 수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다, 저평가 아니면 디커플링 이렇게 표현되는 거 다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이 조정 비율이 완성이 되면은 보통의 경우 디커플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금융주가 작살이 나고 반도체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또 디커플링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한번 시세를 내고 실적이 반영이 됐잖아요. 이번에 향후 실적까지도.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대부분의 기업 실적들이 이번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호황제가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금리 경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향후 경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이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했다, 한 수치로 수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이제 변곡점에 도래했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가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은 상승으로 자리를 잡던 하방으로 자리 잡던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선 이게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갈지 하락으로 잡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락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오래 기대해 왔었던 이 엘리엇 파동에서 진짜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무도 생각지 않았었던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 6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6월이 시작이고 중요한 또 분기점은 8월이 될 것입니다. 잭슨홀 미팅. 그렇기 때문에 6월의 방향은 어느 정도 나타나더라도 8월의 상승 가속도 아니면 하락 가속도를 붙이기 이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전반부는 그래서 계속 눈치 보면서 우리가 점검할 거 점검하고 대응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물 자산 전방위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쪽이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 선물 쪽이 더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와서 누적으로 78,000 계약. 제가 이 사람들 하루에 4, 5만 계약 때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채는 그냥 부합 정도,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 누적 포지션 15,000 계약. 그렇기 때문에 한국물 자산 전방위적으로 매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그 모습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국채 시장 단기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중장기 시한 폭탄은 쥐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종종 이 흐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장기 시한 폭탄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6월 FOMC 회의 전후로 국채건 주식시장이건 변곡점이 도래한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고용지표 나와서 우리가 대강 눈치챘죠.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같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되고, 그로부터 한 달이 건너가지고 그것이 뜻하는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경기 흐름하고 기업 실적이 드디어 나타나고 부상하고 있다. 그것이 지배하는 시장 흐름이 앞으로 6월 FOMC 회의 이후로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